어젯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가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이륙 직전 불이 나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이 비상 탈출했습니다. 탑승객 전원이 모두 대피했지만 탈출 과정에서 7명이 다쳤습니다. 설날인 오늘 연휴 기간 중 가장 많은 630만여 대의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가, 귀경길은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에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도 곳곳에 대설특보가 내려져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낮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면서 매서운 추위도 이어지겠습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 후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모든 과정이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졌다면서 내란 혐의를 거듭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뉴스광장입니다. 어젯밤 김해공항에서 막 이륙하려던 에어부산 항공기에 불이 났습니다. 탑승자 176명 모두 슬라이드를 이용해 비상탈출했지만 부상자도 있었습니다. 이륙 뒤 불이 날 뻔한 아찔한 상황에 모든 이들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첫 소식 전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화염과 함께 검은 연기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소방대원이 연신 물을 뿌리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불이 난 건 어젯밤 10시 15분쯤. 김해공항에서 홍콩으로 출발하기 위해 계류장에서 대기 중이었습니다. 불이 갑자기 올라오더라고요. 네. 그 짐칸에서. 그런데 그 불이 올라오고 나서부터가 연기가 안에 엄청나게 났습니다. 주위에서 문 열어라 하시면서. 소방당국은 밤 10시 26분쯤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해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즉시 진화에 나섰습니다. 당시 항공기에는 승객 169명과 승무원 7명 등 176명이 타고 있었고 비상 슬라이더를 통해 모두 탈출했습니다. 탈출 과정에서 승객 3명이 찰과상 등을 입고 승무원 4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항공기 전체로 번진 불길은 화재 1시간여 만인 어젯밤 11시 31분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길이 휩쓸고 간 에어부산 여객기는 조정석에서부터 꼬리 부근까지 내부가 들여다 보일 정도로 심하게 탔습니다. 소방당국은 불이 항공기 꼬리 부근에서 발화해 날개 부분으로 번졌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꼬리 부분부터 해가지고 동체 중간까지 연소가 확대되어 있었으며 35,000파운드의 항공유가 양쪽 날개에 실려 있다는 접하고 저희 소방대가 집중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하고 항공사고조사관 3명을 김해공항으로 급파해 화재 사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전형서입니다. 항공기 뒤편에서 시작된 연기가 기내 전체로 퍼지자 승객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출발 전이라 엄청난 양의 항공유도 실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짐 보관 선반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김아르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공기 비상구에서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승객들이 잇따라 비상 슬라이더를 타고 탈출합니다. 짐은커녕 겉옷도 제대로 챙겨 입지 못한 채 정신없이 항공기를 빠져나옵니다. 승객들이 탈출한 뒤 항공기 꼬리 부분 창문에서는 붉은 화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제 뒤에서 불이 났으니까 사람이 달려와가지고 승무원한테 문 좀 열어달라 해가지고 일단은 아차해 뒤에 보니까 연기가 이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어떡하지 이러고. 소방당국은 어젯밤 10시 15분쯤 불이 시작됐고 승객과 승무원 등 176명은 21분 뒤인 10시 36분쯤 모두 비상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내릴 때는 연기가 뒤에서 좀 밀려오고 있는 상황이었고 저희는 시야가 식별이 가능했는데 마지막에 내리신 분들은 많이 좀 고통스러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객 일부는 항공기 뒤편 수화물을 보관하는 선반에서 연기가 피어올랐고 이어 연기가 기내 전체로 번졌다고 전했습니다. 불이 그냥 막 그 짐칸 문 사이사이로 막 삐져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끌려고 일어났는데 열려고 하니까 승무원이 열지 말라 해서 안 열었고 이제 그 상황에 사람들이 소리 지르면서 막. 승객 중에는 중국인 18명, 미국인 2명 등 외국인 22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어부산은 오늘 새벽 사고 수습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고 사고 수습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블랙박스와 조종실 음성 기록 장치를 회수해 내용을 분석하고 승객들의 증언 등을 종합해 항공기 꼬리 쪽 내부에서 불이 시작된 원인을 규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아른입니다. 네, 설날인 오늘도 충남과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눈이 이어지는 곳들이 많습니다. 강풍특보 또 한파특보가 내려져 있는 곳들도 있는데요. 먼저 전북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유민 기자, 지금은 좀 소강 상태인 건가요? 네, 저는 지금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이서휴게소에 나와 있습니다. 눈은 지금도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고 있는데요. 이른 아침이어서 양방향 고속도로 소통은 원활한 상황입니다. 밤사이 많은 눈이 내렸지만 고속도로 제설도 어느 정도 이뤄진 모습인데요. 다만 영하의 기온에 도로 표면이 얼어붙어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연일 이어진 폭설에 오늘 귀성 귀경에 나서시는 분들 많을 텐데 평소보다 감속하시고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하게 두는 게 좋겠습니다. 전북 동부권을 중심으로 발효 중이던 대설경보는 새벽 3시에 대설주의보로 변경됐습니다. 또한 무주군 대설주의보는 조금 전 해제됐는데요. 이에 따라 전북은 현재 무주를 제외한 13개 시군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내린 눈의 양은 임실이 35.5cm로 가장 많고 진안 34.6, 장수 번암 26.9, 순창 복흥과 완주 구의가 23.6, 전주 22.8cm 등입니다. 눈은 오늘 낮까지 3에서 10cm 더 내리겠습니다. 폭설로 인해 곳곳에서 통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 지역 국립공원 등 탐방로 139개 전체 노선과 야영장 416동의 출입이 통제됐고 서해남부 모든 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며 군산 어청도와 부안 위도를 오가는 여객선 5개 항로도 이틀째 모두 막혔습니다. 한파도 매섭습니다. 전북 지역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영하 9도에서 영하 3도로 어제보다 4도가량 뚝 떨어졌습니다.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무는 곳이 있겠고 서해안을 중심으로 강한 바람도 불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완주군 호남고속도로에서 KBS 뉴스 진유민입니다. 네, 대전과 세종, 충남에도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눈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농장 지붕 등이 무너지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박연선 기자, 대전 상황은 지금 어떻습니까? 네, 밤사이 소강 상태를 보이던 눈은 새벽부터 다시 시작돼 도로 위에 쌓이고 있습니다. 곳에 따라서는 시간당 1cm 안팎의 강한 눈이 내리는 곳도 있습니다. 충남 논산과 공주, 홍성 등 일부 지역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또 서해안 지역에는 강풍과 풍랑주의보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제부터 쌓인 눈의 양은 계룡산 28.7cm, 부여 24.6cm, 홍성 17.1cm, 세종 13.8cm, 대전 4.9cm 등으로 대부분 지역에서 이번 겨울 들어 가장 많은 눈이 내린 것으로 관측됐습니다. 이번 눈으로 시설물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논산과 청양에서 돼지 농장 일부가 무너졌고 당진에서도 젖소 농장 지붕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추가 피해도 우려됐지만 밤사이 추가 접수된 시설물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눈은 설날인 오늘 오후까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서는 내일 오전까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는 지역도 있겠습니다. 예상되는 추가 적설량은 3에서 10cm입니다. 제설 작업 이후에도 눈이 쌓이고 얼면서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생긴 곳이 많아 귀성 귀경길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변에서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설날인 오늘은 전국적으로 6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귀성길은 오후 2, 3시쯤, 또 귀경길은 오후 4, 5시쯤 가장 막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회부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철 기자, 아직은 좀 이른 시간이긴 한데 지금 교통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설 당일인 오늘은 교통량이 639만 대로 연휴 기간 중 가장 많고 양방향 정체도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전 7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할 경우 부산까지 6시간 30분, 대구와 광주까지 5시간 30분, 대전까지 2시간 50분, 강릉까지 3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대로 각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를 향해 출발할 경우 부산에선 6시간 20분, 대구에선 5시간 20분, 광주에선 3시간 30분, 대전에선 1시간 50분, 강릉에선 2시간 50분이 걸릴 전망입니다.
주요 지점 폐쇄로 화면 보면서 현재 교통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천안 부근입니다. 서울과 부산 양방향 모두 통행이 원활한 가운데 통행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동고속도로 이천 부근입니다. 인천과 강릉 양방향 모두 통행이 원활한 가운데 강릉 방향 통행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 종점 부근입니다. 서울과 목포 양방향 모두 통행이 원활한 가운데 목포 방향 통행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기성길 정체는 오후 2, 3시쯤 절정에 이르고 밤 11시에서 자정쯤 해소될 전망입니다. 서울로 가는 귀경길 정체는 오후 4, 5시쯤 가장 심하고 내일 새벽 1, 2시쯤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해에선 기상 악화로 인천과 섬을 잇는 14개 항로 가운데 11개 항로에 여객선 운항이 통제됐습니다. 이로써 인천에서 백령도, 인천에서 연평도 등을 오가는 여객선 12척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어젯밤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서 60대 딸은 숨지고 90대 어머니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또 어제 하루 전국 곳곳에 많은 눈이 내리면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이수민 기자입니다. 아파트 현관에 검게 탄 신발과 물건들이 널브러져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대전시 월평동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불이 나 2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이곳에 사는 60대 딸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90대 어머니가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누군가 방화를 했다는 신고를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SUV 차량과 화물차가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차에서 승객들이 나오더니 갓길로 대피합니다. 어제 오후 4시 반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터널 인근에서 사고가 나 SUV 차량 탑승객 2명이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에서는 평택과 안성나들목 사이에서만 오전 9시 반부터 추돌 사고 3건이 30분 동안 잇따라 발생하는 등 어제 하루에만 5건의 사고가 났습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북천안 나들목 인근에서는 상행과 하행 양방향 모두 사고가 나 2시간 넘게 정체가 이어졌습니다. 각 방향에서 버스 5대와 승용차 2대가 연이어 부딪혔고 8명이 다쳤습니다. 아침 무렵에도 서해안 고속도로 광천나들목 부근에서 고속버스와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부딪혀 고속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6명 등이 다쳤고 새벽에는 빙판길에 탱크로리 화물차와 대형 차량 등이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설을 앞두고 KBS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물었더니 인용 60%, 기각 36%로 조사됐습니다. 연말 조사 때보다 기각에 대한 여론이 다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이유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 인용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야 한다는 36%였습니다. 신년 여론조사에 비해 탄핵 인용 응답은 9%포인트 낮아졌고 탄핵 기각은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중도층에서는 인용 73%, 기각 25%로 지지정당이 없다고 답한 무당층에선 인용 63%, 기각 24%였습니다. 한 달 새 진보층과 중도층은 큰 변화가 없었는데 보수층에서 탄핵 기각 여론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구속이 된 다음에도 결집의 대우가 흔들어지지가 않고 더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율이 계속 오르는 중이고 점점 더 반대 여론이 강해지는 공수처가 주도한 윤 대통령 체포 구속 과정에 대해선 수사에 필요한 적법한 조치였다 57%, 내란죄 수사권 없는 공수처의 불법 조치 40%로 조사됐습니다. 체포와 구속이 적법했다는 응답은 50대 이하, 진보와 중도 성향 응답자에서 높았고 불법 조치라는 인식은 70세 이상과 보수층에서 높았습니다. 최근 헌재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가 기각된 가운데 야당이 주도한 한덕수 총리와 법무장관, 감사원장 등 탄핵 심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국무위원 등 잇따른 탄핵 추진에 대해 물었더니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는 과도한 권한 사용이라는 응답이 47%, 정부 견제를 위한 정당한 권한 사용 응답은 44%로 오차 범위 내로 비슷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한 인식도 살펴봤습니다. 또 북한의 핵 보유가 국제사회에서 인정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지도 물었습니다. 이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선고 69일 만에 공직선거법 사건 첫 항소심 재판을 시작한 이재명 대표. 2월 말 결심 공판 일정이 잡히면서 이르면 3월 중순 이후 선고가 내려지겠지만 선거법상 기한은 넘기게 됩니다. 이 대표 재판 일정에 대해 물었더니 선거법에 따라 2심 3개월, 3심 3개월 안에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 62%, 기간과 상관없이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 29%였습니다.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습니다. 민주당 지지층과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자 중에선 10명 중 4명이 이 대표 선거법 재판 일정은 정해진 기간을 따라야 한다고 봤습니다. 취임 직후 북미 대화 의지를 거듭 내비친 트럼프 미 대통령. Now he is a nuclear power, but we get along. I think he'll be happy to see him coming back. 이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지 물었더니 39%가 도움이 될 거다. 52%가 도움이 안 될 거다. 부정적 의견이 과반이었습니다. 만약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 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경우 우리나라도 핵을 보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선 10명 중 7명이 찬성했습니다. 특히 매우 찬성한다 의견이 응답자 절반에 육박했는데 북한 핵 능력의 실질적 대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KBS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4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전화 면접 조사했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KBS 뉴스 이예린입니다. 명절 연휴 윤석열 대통령은 변호인들과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소 뒤 처음 입장을 낸 윤 대통령은 계엄은 내란이 아니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직으로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의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입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을 만난 윤 대통령은 내란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계엄이 왜 내란이냐,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며 국회 독재의 위기사항을 알리고자 헌법상의 권한으로 계엄을 선포했던 겁니다. 유혈 사태도 인명사고도 없었고 정치인을 단 한 명도 체포하거나 끌어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내란이 될 수 있느냐는 취지로 말했다고 석동현 변호사는 전했습니다.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았다는 계엄군 지휘부 진술과 상반된 주장입니다. 또 계엄 상태에서의 행정사법 운영에 대한 정치 프로그램 준비도 없었다는 말도 했는데 헌법재판에서도 주목받은 비상입법기구 쪽지를 놓고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윤 대통령은 변호인들이 준비해간 서면을 하나하나 직접 검토하며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 대응 전략을 변호인들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사건은 설 연휴가 끝나는 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입니다. 공판 준비 기일이 기소로부터 2, 3주 안에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재판은 다음 달 중 시작될 거로 보입니다. 구속기간은 오는 7월 25일까지인데 7월 중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선고가 7월 말까지 이뤄지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탄핵 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정치인 체포 지시를 놓고 조태영 국정원장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주장이 확연히 다릅니다.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홍 전 차장은 다음 주 탄핵 심판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진술의 핵심은 윤 대통령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이라며 방첩사 지원을 지시했고 그 뒤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검거 지원을 요청한다며 정치인 등 명단을 불러줬다는 겁니다.
지난주 국조특위에서 홍 전 차장은 당시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목적어가 없었습니다. 목적어는 없고. 누구를 잡아라, 예. 누구를 체포하라는 말씀이 없었고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14명의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이 체포 명단이라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조태영 국정원장에게도 관련 내용을 보고했지만 조 원장이 외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 보고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온 조 원장은 이날도 재차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 체포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를 12월 3일 날 밤에 원장인 저한테 보고했느냐, 저한테 보고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 명예를 걸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조 원장은 지난달 8일 국정원 직원들에게 이 같은 입장을 담은 서신까지 보낸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정치인 체포 지시는 이 사건 핵심 쟁점 중 하나인데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이 방첩사령관에게 정치인 등 주요 인사 10여 명의 체포, 구금을 지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시 상황을 놓고 국정원 1, 2인자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홍 전 차장은 다음 달 4일 탄핵 심판 사건 5차 변론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일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 오요한나 씨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인의 휴대전화에서 유서와 함께 고민에 대한 대화 메시지가 나온 건데요. 유족 측은 동료 직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이런 소리 들을 만큼 최악인가 싶어서 내가 기상팀 존폐를 논할 만큼 잘못하고 있나. MBC에서 기상캐스터로 근무하다 지난해 9월 숨진 고 오요한나 씨가 직장 동료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숨질 당시 사망 원인에 대해 말을 아꼈던 유가족. 하지만 뒤늦게 고인 휴대전화에서 유서와 함께 이 같은 대화가 나오면서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유서에는 갈등을 겪었던 이들을 언급하며 책임감 없다는 취급을 당했다는 등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유족 측은 이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고인의 직장 동료에 대해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은 소장에 고인이 공개적인 폭언과 모욕, 언어적 괴롭힘을 당했다고 적었습니다. 괴롭힘이 2년 동안 이어졌다는 게 유족 측 주장입니다. 다시 그 시점으로 가서 그 고통을 멈추게 막아주고 싶었고 직장 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폭력이나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직장 동료 등에게 괴롭힘을 알렸지만 MBC 측의 제대로 된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상황. 유족 측은 가해자 신원이 공개되는 것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제대로 된 사과와 진상규명을 요구했습니다. 괴롭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온라인상에는 고인에 대한 추모의 댓글 등이 잇따랐습니다. 이에 대해 MBC는 고인이 자신의 고충을 담당 부서나 함께 일했던 관리 책임자들에게 알린 적이 전혀 없었다며 유족이 요청하면 진상조사에 착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최근 들어서 전국 대학들이 등록금을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 적자를 메우겠다는 이유인데 수천억 원의 적립금은 쌓아둔 채 부담은 학생들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하은 기자입니다. 이화여대 학생회관에 등록금 인상 반대 대자보가 내걸렸습니다. 2008년 이후 처음으로 등록금이 3.1% 올랐습니다. 인근 연세대도 등록금 때문에 뒤숭숭합니다. 올해 등록금을 15년 만에 4.98% 인상하기로 한 겁니다. 생계비, 주거비 상승 이런 문제들이 겹치면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꽤나 부담이 크다고. 현재까지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은 40여 곳. 110여 개 대학들은 인상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최근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들 중에는 재단 적립금이 6천억 원이 넘는 이른바 부자 대학들도 포함돼 있습니다. 학생들은 대학 측이 적립금은 그대로 놔두고 등록금만 올린다고 비판합니다. 이미 적립금 자체가 6,300억을 좀 쌓아두고 있는 상황에서 돈을 학생들한테 더 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라고. 실제로 2023년 전국 270여 개 사립대학의 적립금은 11조 1천억여 원. 등록금이 오르지 않았는데도 학교 수입은 오히려 전년보다 3.5% 늘었습니다. 국내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은 50에서 60% 수준. 대학들은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이 심각하다며 재단 적립금은 건축비와 연구비 등 사용처가 명확해야 쓸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등록금만 동결하라 그러면 대학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거든요. 재정자를 어느 만큼 늘리느냐에 따라서 교육부가 각 대학의 등록금을 동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지만 일부 국공립 대학들까지 인상 대열에 속속 가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하은입니다. 설날인 오늘 낮까지는 전국 곳곳에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쌓인 눈이 얼어서 빙판길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아침까지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충남과 호남에 3에서 10cm, 강원 내륙과 충북, 영남 지방에는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6.2도까지 떨어졌고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이보다 더 낮습니다. 내일은 날이 더 추워지면서 서울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영하 6.2도, 철원이 영하 8.9도, 대구는 영하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이 영하 2도, 광주가 3도, 부산은 5도가 예상됩니다. 물결은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금 집행을 일단 중단했습니다. 새 정부 기조와 맞는지를 확인해 보겠다는 겁니다. 우리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보조금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 김지숙 특파원입니다. 백악관이 현지 시각 28일부터 연방 보조금과 대출 지원 집행을 일시 중단합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은 각 정부기관에 연방 차원의 보조금과 대출이 새 정부 기조에 부합하는지 종합 분석해 다음 달 10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양성과 형평성, 포용성 정책인 DEI를 연방 차원에서 금지하고 청정에너지 관련 지출을 제한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부합하지 않은 보조금은 폐지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백악관은 대통령 의제와 상충하는 정책에 연방 자원을 사용하는 건 납세자의 돈 낭비라고 주장했습니다. Past 4 years, we've seen the Biden administration spend money like drunken sailors. It's a big reason we've had an inflation crisis in this country. 동결 대상엔 해외 원조와 비정부 기구, 젠더 문제, 녹색 뉴딜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보장이나 의료보험 등은 제외된다고 밝혔지만 적용 범위는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특히 관심이 쏠리는 건 대미 투자 기업들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바이든 정부의 입법 성과인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한국 기업들이 받게 돼 있는 대출과 보조금 등도 불확실한 상태입니다. We don't want to give them billions of dollars like this ridiculous program that Biden has. Give everybody billions of dollars. 백악관은 이번 조치를 법률에 따라 시행할 방침입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보조금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이미 계약을 마친 한국 기업들에게도 지급이 중단될지 더 지켜봐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백악관이 현지 시간 28일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뉴스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대변인은 국내 한 언론의 질의에 보내온 답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 그랬던 것처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물질 생산 기지와 핵무기 연구소를 현지 지도하면서 핵 전력 강화를 강조했다고 북한 관영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무기급 핵물질 생산의 주요 핵심 공정을 돌아보면서 현행 핵물질 생산 실태와 전망 계획, 올해 핵무기 연구소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했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올해가 핵무력 강화 노선을 관철해 나가는 노정에서 관건적인 해라고 강조하면서 나라의 핵 방패를 강화하는 데 획기적인 성과를 이룩하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덴마크 총리가 유럽 국가 정상들과 연이어 접촉하면서 협력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여러 차례 그린란드 땅을 장악하겠다고 발언한 데 따른 대응으로 풀이됩니다. 베를린 조빈나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덴마크 프레데릭센 총리가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숄츠 총리와 만났습니다.
언론 앞에 선 두 정상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나 그린란드를 직접 언급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유럽은 불확실한 현실에 직면했고 이는 더 많은 협력을 요구한다며 트럼프의 귀환 이후 유럽의 위기의식을 드러냈습니다. Grenzen dürfen nicht mit Gewalt verschoben werden. To whom it may concern. 프레데릭센 총리는 이어 프랑스 파리로 이동해 마크롱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그린란드 문제가 이번 회동의 이유 중 하나라고 프레데릭센 총리는 설명했습니다. Det der er det meget meget klare budskab fra Norden til Europa, men faktisk også med venner uden for Europa, det er selvfølgelig skal der stå respekt om territoriet og staternes suverænitet. 이어 벨기에 브뤼셀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과도 안보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덴마크 총리의 이런 광폭 행보는 그린란드 편입을 위해 무력 수단도 배제하지 않겠다던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단순히 전략적인 성격이 아닐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앞서 지난 15일 트럼프 대통령과 프레데릭센 총리가 통화했을 당시 그린란드는 매물이 아니라는 덴마크의 입장에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공격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자국 자치령인 그린란드를 둘러싼 긴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덴마크는 북극에 3조 원 규모의 방위비를 투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조빈나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의 가자 전쟁으로 오랜 기간 피난 생활을 해오던 가자지구 주민들의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휴전 합의로 통행로가 열리면서 고향을 향한 수십만 행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가자지구 해안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는 인파가 끝없이 이어집니다. 전쟁을 피해 가자 남쪽에서 머물던 주민들이 가자 북쪽 집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도로에서도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والله شعور يمتزج بالألم والأمل والفرح إنه إحنا روحنا على بيوتنا. 이스라엘군의 통제로 막혀있던 통행이 지난 27일 재개되면서 약 30만 명이 북부 지역으로 기항했다고 가자를 통치하는 하마스는 집계했습니다. 2023년 10월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 북부에 대피령과 함께 군사작전에 들어간 뒤 북부 지역에 대한 통행을 통제해왔습니다. 한편 가자 주민의 아랍국 이주를 제안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4일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나 중동 정세와 가자지구 문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백악관에 초청된 첫 외국 정상입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통제가 완전히 풀리고 맞는 첫 번째 춘절 연휴에 많은 귀성객들이 고향을 찾고 있는데요. 옴짝달싹 못하는 고속도로 위에서 만두를 삶고 밥을 해먹는 진풍경도 나왔습니다. 베이징 김효신 특파원입니다. 중국 상하이 인근 고속도로, 귀성 차량이 몰린 데다 폭설까지 내리면서 도로가 꽉 막혔습니다. 7시간 넘게 차 안에 갇혀있던 귀성객들은 결국 걸어서 고속도로를 벗어납니다. 차가 꼼짝 못할 줄 미리 알았다는 듯 일부 귀성객들은 도로 가운데서 물을 끓여 준비해온 만두와 계란을 삶아 먹고 지어온 밥을 밥솥에 나눠 먹으며 허기를 달랩니다. 도로 정체를 피해보려고 기차를 선택한 사람들도 귀성길이 고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차 복도에까지 입석 승객이 가득 차 화장실에도 못 갈 정도입니다. 过不去有箱子，踩这个箱子，这踩坏算了，走上面过去啊。 중국 당국은 다음 달 중순까지를 춘절 특별 운송 기간으로 정했는데요. 이 기간 사상 최대 규모인 연인원 90억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유독 올해 춘절에 이동 인원이 많은 건 중국에서 코로나19 통제가 완전히 풀린 뒤 첫 춘절인데다 경기 침체 때문에 중국 내 여행을 선택한 이들이 많아서입니다. 중국 당국은 이번 춘절 기간 소비 할인 쿠폰까지 발행하며 국내 여행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효신입니다. 최근 태국을 찾았다가 미얀마 사기 조직에 납치되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크게 줄었는데 춘절 특수를 기대하던 태국 관광업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방콕 정윤석 특파원입니다.
얼굴을 가린 채 비행기에서 내리는 젊은 남성, 실종 나흘 만에 구출된 중국인 배우 왕싱입니다. 삭발된 머리에 초췌한 모습, 드라마를 찍자는 거짓 제안에 속아 태국에 왔다가 미얀마의 중국계 사기 조직에 납치된 겁니다. I also thought it was Thailand. And until the army just with weapon and just push me into the car, I thought, wow, maybe it's not Thailand. 이 20대 중국인 모델도 실종 한 달에 만에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역시 태국에 왔다가 미얀마로 끌려갔습니다. 이들뿐 아니라 20대 중국인 여성과 타이완인 관광객 등 최근 이곳 태국에서 실종되거나 납치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태국 방문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관광업계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특히 지난해 태국을 가장 많이 찾았던 중국인들의 발길이 눈에 띄게 줄고 있습니다. มีการยกเลิกบุ๊กิ้งบ้างนะครับแต่ว่าไม่ได้เป็นนัยสำคัญแต่ว่าก็คงมีบางส่วนที่กังวลในเรื่องความปลอดภัยแล้วก็ไม่มาบ้าง 중국의 춘절 연휴 기간 특수를 기대했던 태국 정부는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공지능 AI로 중국말을 하는 총리의 영상을 만들어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泰国政府高度重视游客的安全，我们将努力与中国朋友加强沟通，并为所有游客建立信心。 주 태국 한국 대사관은 범죄 우려에 따라 태국의 미얀마 접경 지역 여행은 자제하도록 경보 단계를 올렸습니다. 방콕에서 KBS 뉴스 정윤섭입니다. 요즘 물가가 워낙 올라서 이번 설 명절 선물 고르기가 유독 까다로웠다는 분들 적지 않습니다. 예년에는 어땠을까요? 대표 선물이 뭐였는지를 돌이켜보면 그 시대의 상황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영상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생활이 그렇게 뭐다 풍족하지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설탕가루, 밀가루, 달걀 이런 거를 지금 생각하면은 참 무슨 설탕가루를 선물해 그러는데 그때는 또 참 기뻤고 또. 이렇게 제조도 하고 그러니까 네. 이제 먹는 거를 떠나서 지니는 거. 외국에 여행 갔다 오면 제 1호 선물이 커피였어요. 또 뭐 여자들은 또 이 머플러 이런 거를 많이 받았죠. 생활에 여유가 생기고 일부 기업들은 무선 호출기를 선물로 지급했고 외환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서 IMF 즉 국제통화기금의 긴급 자금 지원을 요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만이 위에는 절대 안 나가요. 네, 보신 대로 설 선물에서는 당시의 경제 상황도 엿볼 수 있습니다. 올해 기업들의 설맞이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도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 대표 조모 씨. 거래처들 사정이 어려워지며 전에 없이 자금이 꽉 막힌 설을 맞게 됐습니다. 90일까지 해서 주는 데도 있기 때문에 힘들죠. 못 받는 돈들은 대출을 일으켜서 돌려막기를 하게 되는 거죠. 대체 공휴일도 달갑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나와서 한 곳이라도 더 납품하고 기계도 돌리고 싶죠. 돌려도 물건이 안 나가니까 쉬는 거예요. 보릿고개예요, 보릿고개. 직원 명절 선물을 챙기는 건 엄두도 못 냅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선물을 직원들에게 나눠주는 걸로 대신합니다. 업체 쪽에서 항상 받는 물건이 있거든요. 지금은 직원분들께 전달해드리죠. 엠팩트나 대표님 쪽으로 이제 나오는 선물 같은 거 이제 과잉이 되는 것들을 상여금은 사실상 금기어가 됐습니다. 중소업체들이 들어선 공단입니다. 연휴가 코앞이지만 명절 분위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상여금은 대기업과의 차이가 큰데요. 대기업은 10곳 중 8곳이 상여금을 주는 반면 중소기업은 6곳에 불과합니다. 상여금은 받으셨어요? 아니요. 공기하고 상여금이 나오겠어요? 경기가 거의 없는데 일이 거의 없거든요. 이번 설에 상여금 못 준 기업의 17%는 지난해엔 상여금을 줬던 곳들. 한 해 만에 그만큼 자금 사정이 나빠진 겁니다. 겨우 상여금을 마련해도 대기업과 액수 차이가 큽니다.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여금은 평균 138만 원, 100인 미만 기업은 그 절반 수준인 74만 원에 그쳤습니다. 모두에게 넉넉해야 할 설, 중소기업과 직원들에겐 서러운 보릿고개가 됐습니다. KBS 뉴스 이도윤입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연평균 기온이 점점 올라가면서 기존 작물을 대체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심지어 충북 제천에서는 바나나와 망고 같은 열대 과일을 재배하는 실험도 진행 중입니다. 김영준 기자입니다. 바나나 나무 수십 그루가 줄지어 늘어서 있습니다. 나무마다 탐스럽게 달린 바나나. 심은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 첫 수확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바나나가 자라는 곳은 충북 제천시. 인근에 있는 스마트 농장에선 망고와 커피, 노니 등 아열대 작물 120여 종이 자라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나 볼 법한 작물들이 비교적 추운 제천에서 재배되는 모습이 신기하기만 합니다. 신기하죠. 뭐 바나나도 많이 열려 있고 여기 이제 새들도 있고요. 열대 식물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일 수도 있어요. 제천에선 제주도가 주산지인 천혜향을 재배하는 농가도 벌써 2곳이나 생겼습니다. 제천에서 아열대 작물 재배를 시도하는 것은 기후온난화에 대응해 기존 작물을 대체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난방비 등 투입 비용이 큰 만큼 당장 농가 수익으로 이어지기 어려워 상업 재배를 확대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우선 일정한 규모가 확보되어야 할 것 같고요. 이제 아무래도 겨울철에 지나가는 작물이다 보니까 겨울철에 온도를 유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보온 커튼이나 히트펌프, 가스 보일러 등의 난방 시설이 꼭 필요한 실정인데 중부지방에서 아열대 작물을 볼 수 있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이 스마트 농장엔 설립 1년 만에 7만여 명이 다녀갔습니다. KBS 뉴스 김영중입니다. 배우 안재욱 씨가 10년 만에 KBS 주말 드라마로 돌아왔습니다. 또 인기 애니메이션이죠. 사랑의 하츄핑이 뮤지컬로 재탄생을 했는데 스타 마술사 이은결 씨가 참여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중문화 소식 김상협 기자입니다. 양조장 오형제와 결혼 열흘 만에 남편을 잃고 가장이 된 마청수가 펼치는 가족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 배우 안재욱이 10여 년 만에 주말 드라마로 안방극장에 돌아왔습니다. 흐뭇한 마음으로 편하게 보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선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정에 조금 이렇게 윤활유가 될 수 있는. 명랑하고 쾌활한 마청수 마광숙 역엔 배우 엄지원이 출격합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들이 대본에서 좀 많이 느꼈던 광숙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그냥 제가 했던 작품들 중에 가장 실제 제가 가지고 있는 그냥 성향과 좀 닮은 점이. 극장판 애니메이션 영화로 123만 명의 관객을 동원한 사랑의 하츄핑이 뮤지컬로 재탄생했습니다. 대형 무대를 활용한 화려한 무대 장치와 눈 깜짝할 사이 벌어지는 의상교체, 하늘을 나는 플라잉 보트까지 다양한 볼거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마술사 이은결이 연출에 참여해 상상 속 장면들을 생생하게 구현했습니다. 보는 어른이든 아이들 계속해서 뭔가 단순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스스로도 상상해서 이 공간을 전체적인 걸 완성해야 되는. 월드스타 아이유의 콘서트 실황이 영화로 찾아왔습니다. 지난해 9월 서울 상암 월드컵 경기장 100번째 콘서트를 담았습니다. 특히 이번 영화는 좌우 정면 천장 등 사면 스크린 내에서도 상영돼 공연장의 생생한 현장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기간 아이유는 상영관에서 관객들과 직접 만나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이어서 한국도로공사 연결해서 이 시각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직 귀성과 귀경길 모두 교통량은 적은 편이라 이 시각 고속도로 이동에 큰 무리는 없습니다. 다만 설날 당일인 오늘 아침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 전국 대부분에 큰 눈까지 이어졌기 때문에 노면 미끄럼에는 주의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오늘 아침 가장 이른 정체는 경상권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10번 남해고속도로 순천 방향으로 북창원 부근에서 짧지만 속도 내기 힘겨운 흐름 이어지고요. 55번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으로는 다부터널 일대 강한 눈길 속에 안전거리도 넉넉히 두고 속도 내기 힘겨운 흐름 이어지고 있습니다. 151번 서천
고속도로 위로는 노면이 많이 젖은 모습 이어지고 있습니다. 눈발이 내렸다 그치길 반복하고 있는데 목적지에 따라서 기상 예보 확인하셔야겠고요. 고창 담양고속도로는 담양 방향으로 장성 분기점 부근에서 미끄럼 사고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2차 사고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설날인 오늘 낮까지는 전국 곳곳에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기온이 떨어지면서 내린 눈이 그대로 도로에 얼어붙을 수 있습니다. 안전사고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충남과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아침까지 이 지역에서는 시간당 1에서 3cm의 강한 눈이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눈의 양은 대전과 세종, 충남, 호남 지방에 3에서 10cm, 강원 내륙과 충북, 영남 내륙에서는 1에서 5cm가 예상됩니다. 전국적으로 바람도 매우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강풍특보가 내려진 해안가와 제주도에서는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0m 이상, 강풍경보가 내려진 경북 동해안에서는 초속 25m 이상의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한파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영하 6.2도로 어제보다 더 낮게 출발하고 있고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가까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한낮에도 영하권에 머물겠고 내일은 날이 더 추워져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보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6.2도, 전주가 영하 2.5도, 강릉 영하 3.7도, 대구는 영하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 영하 2도, 대전이 1도, 대구 2도, 부산은 5도가 예상됩니다. 전해상에 풍랑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5.5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시 전국에 비나 눈이 오겠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올라서 비교적 포근한 날씨가 예상되지만 다음 주 초에는 다시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밑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네, 설날 아침 뉴스광장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